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6월 30일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이고요. 변함없이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편집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뭐 예보에 없었습니다만 지금 여름비가 축축히 내리고 있어요. 참 다행입니다. 네. 예. 어떤 면에서 다행이신가요? 뭔가 위로받는 느낌. 아, 그러세요? 네. 이럴 때 북한산 한번 보십시오. 그 빗줄기를 뚫고 멀리서 그래도 빛나고 있습니다. 옥상에서 쳐다본 아주 서울 하늘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예. 우리 편집장님께서 담배 한 대 여유롭게 피우려고 올라가셨다가 그냥 비가 오는 바람에 서둘러서 이 그렇죠. 북한산의 실내만 예. 보고 내려오셨는데. 잠든 감성을 일깨우면서 네. 우리가 무언가 촉촉한 어떤 위로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날이라고 생각해요. 네. 가끔 좀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네. 우리 사는 게 너무 팍팍합니다. 이 여름 저녁에 비 오는 날 뭐 또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뭐 옛날 여자친구가 좀 떠오르고 막걸리와 빈대떡이 어울리는 이런 시간이죠. 끝나고 어떻게 막걸리에 빈대떡 뭐 한 접시 하고 가실까요? 뭐 그럽시다. 네. 예. 자, 근처에 사시는 분들 번개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생방 예전- 그러네. 생방송이니까 그렇지. 그러네. 저기 예. 국민TV 근처에서 우리 김종대 예. 편집장하고 제가 예. 빈대떡에 막걸리 한잔 하고 있을 테니까 예. 근처에 계신 분들 예, 함께 하셔도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오실 네. 분 오세요. 괜찮습니다. 네, 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뭐 이제 특별한 저녁에 일정이 없을 때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요. 예. 오늘 한강 그 자전거 터울을 타고 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허. 한강물의 색깔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이고 저런. 네네. 이게 녹색으로 싹 바뀌어가지고 예.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까이서 보니까 막 냄새도 심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최근 뉴스에서 보면은 뭐 낙동강, 금강 이런 쪽에는 굉장히 녹조 현상이 심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우리가 한강엔 별로 그걸 못 느끼고 살았는데 네. 이 녹조가 지금 한강까지 엄습해 들어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 이렇게 비라도 내리니 천만 다행이에요. 네네. 그러는데 그건 뭔가 불길한 어떤 그 우리한테 두려움을 줍니다. 네. 거기에 그 허옇게 배를 드러내놓고 있는 물고기의 그 처량한 신세를 네. 보면 네. 이게 참 뭔가 비정상적인 어떤 그 불길함 네. 이런 것이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또 우리의 어떤 그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통제할 수 없다는 데서 오는 불안감이 더 커지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위험사회 징후입니다. 네. 이게 뭐 녹조 현상이 자연 현상인지 아니면 그 누가 만드신 예. 이게 인재인지 이건 좀 더 이렇게 또 따져봐야 될 다 문제겠습니다만. 그런 요인들이 결합돼 있을 겁니다. 네네네. 그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많은 뉴스가 있었는데 제가 방금 전에 오기 전에 이 국민TV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그 TV 스크린에 공중급육이 기종이 결정됐다 이런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또 우리가 이걸 또 살짝 좀 또 짚어가고 글쎄 뭐 아직까지 저기 자세한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뭐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방산비리 수사를 하면서 하도 엉터리 무기 들어온 게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의 어떤 보잉사가 그 공급하는 공중급유기는 한미 동맹의 논리로 보면 선정하는 게 맞습니다. 네. 특히 공군 전력은 지금까지 날아다니는 건 거의 다 미국제라고 그러니까요. 봐도 과언이 네. 아니었어요. 네.
근데 성능이 워낙 떨어집니다. 아, 보행산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운용 실적이 거의 없는 네. 급유기고 네. 반면에 이제 유럽의 에어버스사의 공중급유기는 약 700대가 생산이 돼서 운영 중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수 차이가 많이 났다고 봐야 돼요. 아, 그러니까 한미동맹이고 뭐고 간에 예, 점수 차이가 너무 났다. 점수 차이가 너무 났어요. 예, 예, 예. 이게 무슨 뭐 과거에는 뭐 정책적 고려다 혹은 뭐 상호 운용성이다 뭐 그런 그 표현을 범위 통해서 안에 못 들어간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점수 차이가 근소할 때 얘기인데 네. 이건 확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보행사를 구제해주기에는 예. 점수가 너무 컸고 너무 컸어요. 예. 또 방산비리 이거 계속 이제 지금 수개월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또 이게 또 후진 기종을 선정했다가는 이제 국방부 더 나가서 정부가 차원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이번에 이제 그 유럽의 그렇습니다. 에어버스로 이번에 갔다. 선정하기 전에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보고가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벌려놓은 이거 뭡니까?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 그랬어요. 네. 엉터리 무기 그 전투원들한테 공급했다가 돈만 날리고 네. 성능 안 나오면 네. 이거 저기 뭐 이적행위, 매국행위 이런 과격한 용어를 다 갖다 붙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방산비리의 최대 피해자가 보행사가. 그렇죠. 네, 아, 네, 그거 참 아무튼. 재밌네요. 예. 네. 그리고 요즘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가 있어요. 네. 네. 그 연평의 전이라고. 그렇습니다. 뭐 저도 아직 못 봤고 아까 여쭤보니까 우리 김종대 편집께서 아직 못 보셨어요? 예, 갔다가 시간이 안 맞아 못 봤는데 아침에 조조 보려다 시간을 놓쳤어요. 네. 오후엔 바쁘니까. 네네. 상당히 좀 우려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연평해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추모식 분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좀 자제할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아까운 생명이 산화했고 어제가 13주기였고. 13주기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는 조금 이 분위기가 잦아들 때까지는 네. 다소 발언을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숙연한 분위기에서 다 같이 추모하고 네. 그 뭐 영화 정도 상영했다는 게 뭔 문제가 있겠어요? 네. 그러나 기어이 나쁜 버릇이 도집니다. 네. 그 영화를 보고 온 일견 그 이걸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네. 이런 어떤 그 정치인과 언론에 의해 가지고 네. 그 2002년에 그 해군 참수리 고속정 357정에서 산화한 그 생명들이 네.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요. 교전 수칙 때문에 죽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이걸 몰고 가는 걸 보면서 대단히 우려합니다. 네. 만약에 그런 식의 그때 교전 수칙이나 뭐 어떤 그 서해에서의 정부 지침이라면 일종의 위기 관리 지침인데, 그렇죠. 예, 어떤 대규모의 확전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어떤 군의 작전 지침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자위권을 행사 못하고 현장의 전투원들이 사망했다고 한다면 네. 이런 식의 핑계 대기가 계속된다면 네. 나중엔 헌법도 바꿔야 돼요. 네. 헌법에 평화적 통일 그렇죠. 청명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그렇죠. 그 평화 때문에 우리 저기 뭐 일선의 전투원들이 희생된다고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네. 그런데 역사적 진실은 명확한 거거든요. 네. 이 2002년의 불행한 사태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상부의 교전 수칙이라든가 작전 절차에 있어서 다소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네. 저 북한의 기습 공격에 한 함정의 거의 모든 승조원들이 전멸하다시피 28명 중에 24명 사상됐으니까 네. 북한 이건 군인들 전멸이에요. 같은 경우는. 예. 예. 이래가지고 우리 배가 가라앉았단 말이죠. 네. 이럴 정도의 피해를 당했는데 여기에 교전 수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네. 그건 일종의 참고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속 6노트의 느린 속도로 일각에선 450m라고도 하고 150m라고 하다는 아주 근접한 거리까지 접근해서 네. 결국은 그 피격을 당한 거는 그 당시에 어떤 작전 지침, 어떤 교전 수칙, 네. 어떤 전술 지침에도 없는 기동입니다. 이게 이른바 있을 시위 수가 기동, 없는 차단 일이에요. 기동. 예. 그때 그런 표현이 더 나왔었죠. 기가 막힌 것은 네. 이런 걸 차단 기동이라고 위에서 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이건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네. 어떤 교전 수칙 작전 지침에도 이런 기동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근접 차단 기동을 하라는 게 교전 수칙에 있다 그러지만 네. 누가 시속 6노트로 하라 그랬습니까? 네. 그건 돌격 기동을 해서 차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가까이에서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가고 나면 물결이 치는데 네. 북한 배는 기관 성능이 낮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네. 이것도 매우 좋은 전술이에요. 네. 사실 근접 차단 기동이라는 나쁜 걸로 생각하는데 그걸 제대로 활용하면 매우 좋은 전술입니다. 근데 시속 6노트로 그 옆에 가서 붙어버리라는 게 이게 어떤 교전 수칙에 있는 얘기입니까? 네. 없어요.
이건 지휘관들이 저기 하는 걸 보면 다 큰일 날 얘기라 그럽니다. 네. 거기에다가 전투 대형도 갖추질 않았습니다. 네. 고속정 편대 2대가 접근했지만은 원래 우리 그 작전 지침에는 전투 대형을 갖춰서 작전하게 돼 있거든요. 네. 즉 뒤에 호위하는 초계함이 있어야 되는데 2002년 그 제2연평해전의 경우에는 우리 초계함이 13km 밖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투 시스템이 다 붕괴되고 마비된 상태로 그냥 기어간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앞에 있던 편대장이 탄 고속정이 북한 함정을 앞에 이제 근접하게 되니까 우회해 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뒤따라오던 함정이 관상에 의해서 계속 간 거예요. 네. 그러면 앞에 편대장도 지휘를 잘못한 것이죠. 계속 근접했거든요. 그러다 붙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상포를 장착하고 있던 북한 경비정 684정에서는 매우 사격하기가 용이한 네. 이런 옆구리가 노출되는 현상까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때 같으면 이렇게 해서 우리 측에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당시에 국방장관, 합참의장, 합참작전본부장, 합참작전부장, 그다음에 해군 작전사령관, 해군 2함대 사령관까지 전부 모가지감입니다. 이거. 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분들은 뒤에 가서 더 영전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책임자는 누구밖에 없겠어요. 이미 고인이 되신 김대중 대통령밖에 없는 거예요. 예. 물론 예. 모든 어떤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이 국정의 수반이기 때문에 네.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이 차단 기동하라고 시켰다는 듯이 둘러대는 걸로 책임을 치워버리면 자 이런 식이라면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강릉에 북한 잠수함이 들어와서 그렇죠. 그걸 후속 처리하는 과정에서 17명의 우리 육군 그 전투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96년도 네, 일이에요. 강릉 잠수함 합동 위령제도 안 치러졌습니다. 네. 예. 보상금, 뭐 추모 행사, 그건 고사하고 위령제도 안 치러준 네. 사건이에요. 네. 예,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위령제를 우리가 소홀히 취급하고 대통령이 참석 안 했다 그랬는데 김영삼 대통령 때는 위령제 자체가 없었어요. 자체가 없었다. 그냥 군인들은 소모품이었다고. 네. 아예 소모품이었어요. 네. 그나마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 예, 그다음에 국가적 대사가 있어서 물론 저도 위령제 그렇죠. 대통령이 네.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저기 뭐 국가적인 다른 대사를 미뤄도 이게 우선인 건 맞습니다. 네. 그건 잘못한 게 맞아요. 네. 그런데 꼭 이 사건 하나만 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냐고. 다른 그렇죠. 거는 위령제 자체도 없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거를 패전이 아니라 또 승전이라고 우기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김대중 대통령 잘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참, 아니 패전이 네. 아니라 승전이라 그래 놓고 왜 또 책임은 묻고? 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여기 지금 다 섞여 있습니다. 이게. 네. 네. 이 저기 연평해전에 대해서 영화 자체는 정치적인 논란에 안 빠지려고 일견 조심한 흔적이 보여요. 네. 실제 감독도 그랬는데 이걸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습니다. 네. 예, 일부 그러면,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면 거죠. 천안함 승전입니까? 연평도 포격 사건 승전입니까? 아니 패전은 골라가서 한 거는 보수 정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야, 어떻게 봐야 돼? 일단, 예. 이거 관련해서 그 김태효 예.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대전략 비서관 사실상 통일외교 안보정책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신문에 쓴 칼럼을 제가 슬쩍 한번 이렇게 쑥 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그 무너진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무너진 안보를 일으킨 건 MB였다. 결론이 그겁니다. 예. 그래서 그 재미난 구절 중에 하나는 그 결과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12년도에 북한의 도발, 특히 서해에서 도발은 사실상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2012년에 뭘 했습니까? 예. 북한이 NLL 무력화 시도한다고 어. 예,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상회담 대화록을 까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게 핵심적인 실세가 2012년에 북한의 안보 도발이 거의 없었다고 해놓고, 예. 그리고 그 같이 근무했던 정문원 당시의 통일비서관 그 양반은 뭡니까? 북한이 NLL 무력화 시도를 계속 도발을 하니까 자기가 이 안보 차원에서 NLL 사수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그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얘기들 앞뒤가 안 맞아요. 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예, 김태호 씨는 아예 군대 면제자고 네. 정문원 그 양반이 아마 석사장교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루 군대 생활하신 네, 분인데 네, 네.
솔직히 군대에 대해서는 털끝만침도 모르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막 하시는 막말을 하시는데 네. 이명박 때 북한의 도발이 웃긴 뭐에 없었습니까? 5년 내내 네. 그 공포에 시달렸고 네.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승전이 있었습니까? 하는 족족. 그러다 대청해전이라고 한번 뭐 우리가 2009 년도에, 일방적으로 예. 제압한 적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청해전에 대해서도 저 국정원을 시켜서 조사한 정권 아닙니까? 네. 과잉 대응한 거 아니냐? 네. 이거는 진보 정권 때는 꿈도 못 꿀 얘기예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천안함 연평도 계속 있었어요. 네. 도대체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며 국가적인 트라우마가 얼마며 아니 이게 연평해전하고 비교나 되는 사건입니까? 그다음에 교정규칙이고 뭐고는 얘땐 필요가 없지. 왜? 이제는 북한이고 남한이고 막 나가는 판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사실 우리가 제1, 제2연평해전 때 제일 그 우려했던 건 뭐냐면은 북한의 함정의 기습 공격보다도 그 육지에 있는 해안포가 네. 우리 배를 향해서 발사되는 이게 제일 무서웠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교전이 있어도 제한전으로 끝나고 맙니다. 네. 더 교전을 하게 되면 저쪽에 레이더가 막 가동돼서 미사일 발사 조짐이 실컷 보이고, 미사일 날아올 수도 예, 있고. 해안포가 발사될 네. 조짐이 보이고 이러다 보면은 전쟁이 커진다고. 그렇죠. 이게 양쪽 피해가 커져요. 네. 이러는 수준에서 제한적 수준에서 위기 관리가 됐던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떤 그 하나의 딱 그 20여 분간 벌어진 그 교전 여기에다가만 모든 시각을 맞춰서 네. 이게 다 대통령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네. 그나마 승전이라는데 지금 정부가 얘기하지 않은 이게 그나마 참- 승전이라는데 예, 그럼 위기 예. 관리 잘했다는 얘기. 물론 사망자가 있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 대비 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대비가 안 됐냐? 기각문란입니다. 누군가 잘못 지도한 거예요. 네. 그건 청와대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아니 소풍 갔습니까? 유람선입니까? 시속 6노트면 최저 속도예요. 네. 네. 그다음에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주포와 부포를 단 한 발도 응사 못하고 네. 그냥 배가 가라앉은 사건입니다. 네. 주변에 있던 배도 발표를 못한 거예요. 네. 나중에 초기함에 올 때까지 제대로 된 대응마저 못한 이유는 모든 작전 지침을 다 어겼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저속으로 근접 기업해서 저기 지켜만 보라고 누가 했습니까? 차단 기동이라는 걸 자꾸 오해를 하는데 차단 기동은 못 내려오게 돌격 기동을 하거나 다른 수단에 의해서 이 발포를 안 한 상태에도 우리 측의 우세한 기동성으로 적을 제압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차단 기동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당했다. 네. 해보지도 않은 차단 기동을 갖고 어떻게 당한 것이야? 혹세무민. 예. 이거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해 네. 먹으시려고 해봤자 안보 팔아서 뭐 천년 만년 정권 하실 것도 아닌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좀 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데. 네. 네. 이걸 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네. 예, 참 그러니까 뭐 안타까운 영화는 거예요. 영화일 뿐인데 참 뭐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자꾸 뭐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아전인수하고 네. 이미 고인이 된 분을 부감삼시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참 뭐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이긴 한데요. 우리가 언제 한번 이 영화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좀 이 얘기를 좀 다루는 걸로 하고 예, 뭐 그리고 당분간은 우리-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께 혹시 뭐 영화를 보신 분이나 앞으로 볼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다면 예. 서해전쟁, 우리 김종대 편집장의 역작인 서해전쟁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영화도 한번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이렇게 좀 비교해서 좀 더 실체적인 진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사건을 이 연평해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는 기회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물론이죠. 예, 예. 뭐 그래서 제가 뭐 덤으로 우리 편집장님께 호를 하나 붙여드리면 우리 서해 김종대 편집장님의 서해전쟁 서해 한번 유성룡 같아지네. 그래 징비록 썼잖아요. 그러니까요. 서해 유성룡은. 네. 예, 저는 그게 뭐 서해- 서해전쟁이 어떻게 보면 뭐 21세기판 서해 징비록 아니겠습니까? 그 기록을 갖다 꼼꼼히 다 뭐 적은 내용이기 물론 때문에 예, 고통스러운 제가 너무 기록입니다. 띄워드린 거인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아니, 아니, 예. 우리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예.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한 말씀에 의해서 뉴스 키워드가 확 바뀌었습니다. 네. 메르스에서 예, 그렇죠. 뭐 국회법 개정안, 예. 박근혜, 유승민 이런 형태로 이제 뉴스 키워드가 확 바뀌었는데요. 예. 이번에 그 존재감을 한번 유감없이 발휘하셨어요. 뭐 메르스 사태로 정말 이 지지율이 예. 폭락하고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이 존재감 자체가 없었던 이걸 이 한 방으로 그냥 정리를 하셨어요. 네. 아니 그런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저도 이제 국가가 걱정이 됩니다. 네. 예. 저 이게 참 보수주의자들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저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이 국가의 미래가 말이죠. 지금 어떻게 되려고 이 와중인가 하는데
이거는 저기 정말 뭐 정치적인 우리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전 정말 걱정이 돼요. 네. 왜 이러는가, 어디로 가려는가 하는 것이죠. 네. 아니 어떤 역대 대통령이 자기 여당에 대해서도 심판해 달라고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독재 시절 때는 그냥 잡아가서 두들겨 패고 어. 코스염 뽑고 뭐 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 하니까 하니까 예. 아니 그래 저기 뭡니까 새누리당이 그 국회법 그거 야당하고 협의해서 통과시킨 거예요. 이게 이제 배신이자 폐륜의 정치라 그러면서 네. 이런 정치권 심판해 주십시오 하고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네. 전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하고 어떤 머리가 회로도가 엉켜가지고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네.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요. 그리고 그 저 친박 비박 싸움 붙여가지고 이제 새누리당이 당청 간에 이제 그 네. 대화가 담합이 됐고 네. 그러면서 오늘 그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도 이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 아예 네. 담합이에요. 네, 네. 뭐 추가 경정 예산건이 있는데 뭐 그것도 이제 회의를 정책위원장으로 넘기고. 넘기고 네. 그래서 지도부는 거의 마비 상태라고 보면 되고 그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의 자체가 네. 이제는 공중분해될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국정의 어떤 안정성이라는 거는 둘째 치고 말이죠. 네. 이게 어떤 그 자해적인 그 극단성이라고나 할까? 네. 이런 것들로 보면은 이게 거의 국가를 걱정할 수준까지 지금 간 건데 네. 이런 것들을 촉발시키는 그 모든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우선 대통령의 히스테리. 네. 그 국무회의 때 16분간 그 정치권을 규탄하는 그런 연설을 하면서 저는 그걸 보면서 선거 유세 방송으로 착각이 들 정도로 목소리 톤도 굉장히 올라가고 한 격정돼 있는. 옥타브가 네. 평소보다도 원래 박근혜 대통령 목소리 차분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어떤 그 메조 소프라노가 소프라노 정도로 이렇게 한 네, 옥타브가 네, 올라가서 네. 굉장히 어떤 히스테리컬한 네. 이런 식의 어떤 그 어조였고 경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문장 막 뒤엉킨 거 보면 본인이 쓴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예컨대 난센스적 정치 상황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건 문장 되는 거예요. 예, 전부 비문이라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자기의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이 감정 관리가 안 되는 이런 지도자의 모습이 기어이 국민들한테 민낯으로 노출이 돼 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모든 국정을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국정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그러면서 원만하게 마무리 짓는가 이런 기본적인 사고의 흐름이 끊겨버린 거예요. 완전히 끊겨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흥분에 겨워가지고 내뱉듯이 절규하듯이 또는 투정을 부리듯이 나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네. 뭐 어떤 그 앞이 안 보이는 그 대안 없는 막 그런 겁니다. 아니 내가 선거 유세도 도와주고 내가 당을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이다. 도덕적 정치적 공허감뿐이었습니다. 네. 이랬단 말이에요. 네. 어디 가자는 얘기야. 정치 자체에 대한 환멸을 느낀다는 얘기인데 네. 이 얘기는 네.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고. 그러면은 뭡니까? 이게 이 세상에 정말 유아 독전, 이 세상 다 필요 없고 정치라는 중간 집단 필요 없고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네. 얘기하는 건데 네. 그거 여당도 표로 심판하자라는 얘기로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네. 그러면은 이게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총선. 네. 네. 아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앞으로 정계 개편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대폭 친박으로 다 물갈이 하겠다는 얘기인지 네. 아니 이게 무슨 깡패들 조폭 얘기지 이게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표가 있고 당의 의사결정 체계가 있고 절차가 있고 이게 자유민주적 헌정 체제 아래서 다 조정이 돼야지 네. 국민들 보고 이걸 직접 개입해서 심판해달라 그러면 여당의 사실상 실질적인 오너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여당에 대해서 이런 저주와 막말을 퍼붓는다. 아이 세상에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문장이 안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이 과정 자체를 조정 통제할 수 없는 대통령이라면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삽니까 이게 이거 국가가? 근데 여기서 좀 짚어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게 어떤 일시적 즉흥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폭발한 거지. 국회법 개정안 문제에 대해서 거부권 시작한 지는 이미 뭐 한 달 전이었고 네. 뭐 자기가 이미 한마디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국회 원내대표가 모이고 또 정의와 국회의장이 이제 중재해갖고 뭐 이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준비되었다는 걸로 이제 보여진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건 저는 일종의 박근혜식 공포 정치다. 예. 그러니까 임기 초반에 왜 박근혜식 상군 정치란 말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통일외교안보 라인을 갖다 딱 군 출신으로 채우면서 박근혜식 상군 정치다 이런 표현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박근혜식 공포 정치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시각을 좀 수정하자고 얘기 드리는 게 바로 그 논리인데. 네. 자, 그러면은 지금 검찰 국정원 잘 나갑니다. 네. 예, 청와대를 다 장악한 세력이에요. 대통령 주변에 십상시하고 권력기관, 정보기관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군이나 어떤 그 뭐 경제부서나 이런 다른 부서들은 그러면은 소통이 잘 되냐? 아니면 여당은 대통령하고 소통이 잘 되냐? 네. 지금까지 우리는 왜 국민하고 소통 안 합니까? 야당하고 소통 안 합니까? 이런 걸 많이 얘기했는데 권력 내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 문제는 네. 우리 뭐 반대파는 고사하고 네. 그 중에 제일 큰 피해자가 군이에요. 네. 예, 왜 그러냐? 박근혜 대통령 지금까지 집권하고 전방부대 위문 방문을 딱 한 번 했습니다. 예, 다른 대통령들은 1년에 몇 번씩 갔어요. 네. 그게 쇼라도 좋습니다. 네. 가가지고 우리 애들, 동생들, 우리 자식들, 손자들, 조카들 잘 지내고 있느냐? 이거는 기본 도리예요. 네. 그래가지고 같이 그 사병 식당에서 밥도 먹고 그러면서 그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대통령 딱 한 번 했습니다. 2013년 크리스마스 때. 네. 그리고 지금까지 무소식이에요. 네. 예, 지금 3년 차에 한 번이라고. 안 가. 왜? 너무 고귀하시고 우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천한 자리에 가? 네. 못 간다니까. 그리고 그 방산비리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무기중개상 군인들 많이 때려잡고 있어요. 네. 그런데 뭐 보통 그게 때려잡는 게 아니라 아무나 다 잡아들여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방산비리 사건 중에 반은 무죄로 나오거나 아니면 기소를 못하는 사건들입니다. 네. 한번 그게 그 신이 나니까 잡아야 될 진짜 도둑놈들이 있습니다. 네. 예컨대 국방부 합참에서 정책 결정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하나도 수사를 안 받아. 그러면서 그 하수인 노릇한 무기중개상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만만한 세력은 다 잡아들였다고. 네. 그래가지고 특히 해군 같은 경우 얼마나 약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런 데는 두들겨 팬 놈 또 두들겨 패고 사건 파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모든 무기 도입 사업을 결정하는 핵심은 소요결정부서입니다. 그렇죠. 네. 그게 합참입니다. 네. 여기 수사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소환당한 사람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걸 또 그 배후에서 이렇게 정책이 망가지도록 조정한 건 이명박 대통령 본인입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5년간 어떻게 무기 도입 의사 결정을 했냐면은 아예 대통령이 방사청장을 불러서 이거 사, 저거 사, 아예 직접 했어요. 네. 그게 지금 다 문제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을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속된 무기중개상 이규태 씨 같은 경우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일체 안 하고 네. 저 만만한 어떤 거 송사리 잡기로 나가면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버리니까 역설적으로 지금 군이 대통령에 대해서 감히 한마디도 못 해요. 네. 그래 전방 위문도 안 가는 대통령이 그것도 병역 면제자 국무총리에다가 맨 그 병역은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기득권자 중심들로 해놨을 때 그러면 군이 무슨 보는 이익이 있을 것 같습니까? 거기도 피해자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면은 소통이라는 게 야당하고 안 하는 거는 고사하고 지금 대통령의 저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듯한 무언가 거의 쓰러지기 직전에 이런 식의 어떤 증오와 극단의 막말이 막 나오는 이런 식의 어떤 그 국정 체계는 이거 국가 안보에도 지금 굉장히 적신호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제가 이제 박근혜식 공포 정치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 특히 당사자였던 비박 의원들, 유승민 원내대표를 포함한 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 우리 대통령이 제정신이야? 음. 예? 이런 어떤 생각이 들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한 배를 탄 몸들이지 않습니까? 네. 예, 예. 뭐 청와대와 이제 집권 여당은 이제 한 배를 탄 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내 말 계속 안 들을 거야? 그럼 둘 다 망하는 걸 볼래? 일종의 공멸의 두려움을 갖다가 안겨줌으로써 예, 다 이제 자기들 대통령 앞에 머리 숙이면 안 되는. 그래서 실제로 상당 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국제정치 용어에서 이제 왜 미친 자의 이론이라는 표현이지 광인이론. 네. 광자 이론. 그게 이제 69년 닉슨이 갑자기 자기 보좌관인 키신저를 갖다가 모스크바에 보내가지고 소련 공산당 서기자를 만나갖고
키신저가 소련 공동서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미쳤어요. 예? 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을 주는 방법이죠. 그렇죠. 예, 예, 예. 나의 비이성적 측면을 의도적으로 노출시켜서 사람들을 떨게 만들자.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엔 박근혜식 공포 정치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은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이게 우리가 무슨 뭐 정치 팟캐스트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아니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이거 안보에 네. 중요한 겁니다. 그럼요. 예. 예. 그런데 보자고요. 자 현대 정치에서 왜 그 어떤 이렇게 소통이 중요하고 통합이 중요하냐 하면은 원래 정치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네. 소통이나 통합이 아니에요. 네. 정치의 본질은 권력입니다. 네. 예. 그 속성과 본질만큼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라 하더라도 외형적으로는 어떤 소통, 그다음에 관용, 그다음에 포용 이런 어떤 그 대화, 타협. 공자가 말한 네. 인이라는 어떤 그러면 어떤 인과 예, 덕 이런 외형적인 모습으로 포장을 하고 네. 그런 원리는 외형적으로 갖춰 놓는 겁니다. 네. 그게 소프트 파워입니다. 네. 사람들을 설득하는 힘이죠. 예, 복종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권력은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언젠간 강압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뤄서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같이 그 통합해서 자기가 그 수단을 구사하는 게 정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특징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저주와 막말 또 권력기관이라는 민낯으로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네.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돼 있고 네. 두려워하면서 설득 당하는 척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결국은 정치의 기반을 갉아먹어 가지고 지속 가능한 정치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작금의 사태를 보면은 이게 뭐 막 나가겠다는 이런 식의 정치로 돼버리면은 이제는 누가 진짜 실세인지 어디로 가는 정치인지 아무도 모르고 혼란에 빠져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기 대화, 타협, 포용은 더 안 되는 거예요. 협력은 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정치의 본질은 권력 추구에 있지만 그 권력이 사인화되거나 그 권력을 통해서 부당한 방식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방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민주정이 나타났던 것이고 민주주의가 나타났던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뭐 인치에 의한 방식보다는 제도에 의한 통치, 제도에 의한 어떤 정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고 어찌됐든 유승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뽑은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콕 찍어가지고 예, 아주 그냥 예, 너희들이 심판 안 하면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죠. 뭐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떠드나 유승민 써놓고 나가면서 나머지 너희들 한번 알아서 해. 너희들 어떻게 하나 한번 지켜볼게. 예, 이러고 그냥 교실 문 밖에 나간 꼴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친박 의원들이 일제히 엎드려가지고 자기들이 뽑은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도 자기들이 재신임한 예, 이런 어떤 또 이제 원내대표가 자, 우리가 쫓아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의 감정을 굳이 색깔로 묘사해 보자면은 네. 예, 불안과 두려움 위에서 위태롭게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이제 드러났어요. 네. 겉으로 보기엔 강해 보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네. 호랑이 등에 올려탄 권력자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나 그 권력자는 호랑이 등에 올려탔기 때문에 권력자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네. 그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것처럼 초라한 존재는 없을 겁니다. 네. 실제로 그걸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 네. 대통령은. 네. 그러면은 이 저기 뭡니까 내년 총선 앞두고 친박으로 전부 다 채워서 충성 집단으로 여당을 대개조하지 않으면 이러면은 그 뭐 경제 살리기도 안 되고 자기 어떤 정권 유지도 안 되고 나라 망한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나 다름없는 네.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치를 완전히 다 갈아엎는 식으로 돼버리면 지금까지 우리는 권력자라고 생각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본인은 그렇게 안 느끼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완전히 불안해서 못 사는 사람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가진 게 없는 네. 더 초라하고 가난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네. 심리적으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네. 외부적으로는 아니지만 심리적으로는 그렇다 이게. 그러면은 굉장히 대통령 스스로가 원만하고 안정적인 국정을 이끌어 나갈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 핵심 이유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이 어떤 정상적인 국가의 시스템, 국정 운영의 원리가 이제는 위협받기 시작합니다. 네. 그랬을 때 이 외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더 만만해 보이고 더 왕따시키고 네. 쟤들은 어째 정상이 아닌 애들 같단 말이죠. 네. 그 비이성적인 측면을 노출시키니까 더 그에 맞게 어떤 거리를 두는 북한같이 돼가는 거지 그게.
이게 지금 그 길로 가지 않으리란 보증이 뭡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특종인을 딱 찍어가지고 네. 국민들한테 심판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게 정치적 숙청인 거죠 어떻게 보면. 숙청이죠. 예. 아니 북한에서야 그러니까 뭐 북한은 총과 칼, 노동교화서로 그걸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건 없지만 네. 돌아가는 꼴은 똑같은 거예요. 네. 이게 여기가 한결 부드럽고 네. 조금 더 점잖은 방식인 건 맞지만 그 작동되는 심리 구조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네. 끊임없이 사람 의심하고 네. 그러면서 나의 어떤 권력의 기반이 누수가 생기지 않으니까 불안해하고 네. 이런 어떤 구조 자체는 심리 구조는 똑같은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이거는.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박근혜 씨 공포정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안보 방송이니까 네. 이런 어떤 대통령의 심리 상태 그리고 이제 국정 운영 방향.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번에 연설을 보면서 참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 느낀 동시에 도대체 저런 내용은 누가 대통령한테 건네주고 그걸 관철시키고 있는 건가? 이게 대통령 본인의 생각에서 100% 본인의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뒤에서 누가 이렇게 코치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인지 참모는 누구인지 저는 이런 뭐 부분들이 없다고 봐요. 네. 저기 그 조윤선 정무수석이 아마 지난달에 지지난달에 그 저 사퇴했지 않습니까? 사퇴도 네. 아니라 경질이죠. 네. 그런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유승민 대표하고 아마 전화 통화했던 죄목이 아닐까 싶어요. 네. 유승민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은 청와대도 그 공무원 연금 저 국회법에 대해 가지고 내 생각에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네. 이거에 대통령이 열받은 건데 그러면 거꾸로 유 대표가 왜 저 얘기했냐고 추적했을 거라고. 네. 그러면 누군가는 전화 통화한 사람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게 박 대통령이 병석에 누워 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네. 주로 그때 정치가 자율적으로 움직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석에선 절대 안정 취하라고 의사가 얘기했으니까 뒤늦게 일어난 거라고. 그러니까 사태 파악해봐. 그러니까 정무수석 넌 뭐 했어? 너 유승민 대표하고 통화했어 안 했어? 네. 이런 책임 추궁이 이제 경질로까지 이어진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대통령이 그때는 거의 유고 상태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정치가 많은 자율성을 확보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여야 간에 그때 많은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네. 마치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나 가능한 정치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네. 한국 사회에 아주 흥미로운 정치 실험이 있었던 거죠. 네. 게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병석에서 일어나가지고 은제는 공무원 연금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한 대통령이 그 합의마저도 깨면서 다 뒤집어 엎기 시작을 했다고. 그런 상태에서 유승민 대표하고 카운터 파트너가 된 누구 하나를 희생양으로 만든 겁니다. 네. 그러면 이때 한번 폭발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국무회의 때 낭독한 것은 그것의 후속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폭발을 한 거죠. 조윤선 정무수석을 경질한 거는 일종의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옐로 카드를 꺼내든 거고. 옐로 카드를 꺼내 네. 이번엔 레드 레드 카드를 갖다 그러니까 꺼내들었는데. 이 과정은 계속 되고 있었던 건데 그 정도로 이 우리 집권의 어떤 그 집권 세력 내부가 위태위태했던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 폭발하면서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얘기해도 안 듣지 않냐 하면서 본인이 직접 나선 거고. 그러면 이건 누가 해준 것이 아니라 상황 보고를 나중에 다 받은 거라고. 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폭발을 한 것이고 그 저 대통령 16분간 원고가 아주 그 비문이 많은 엉망진창이잖아요. 예. 예, 주어도 빠진 문장 많아요. 이런 것들은 그나마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썼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걸 전문가들이 네. 밑에서 그 다 교열을 보고 문장을 만들고 했으면 저런 연설이 나올 수가 없거든. 네. 이게 본인이 직접 했다는 증거라고. 네. 그러면은 보십시오. 모든 걸 만기 칠남 자신이 직접 해야 되고.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만은 청와대에서 외부 언론에 제공되는 사진이 있잖아요. 행사 네. 사진. 네. 네. 이 사진도 대통령이 직접 골라요. 예. 과거에는 내 헤어스타일 잘 나왔나? 그렇지. 머리핀 꽂은 거 이쁘게 나왔나? 약간이라도 흐트러지거나 마음에 안 드는 네. 사진은 못 나가게 돼 있어. 네. 그래서 청와대 언론사 사진 제공이 되게 때가 놓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걸로 아마 네. 언론 홍보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심지어 저기 중앙부처의 국장 인사 또 중요한 과장 인사 그다음에 왜 정치권에서 장관한테 그 저기 장관실에 가서 그 정무보좌하는 각 부처의 정책보좌관 이것도 대통령이 직접 인사를 합니다. 예. 이것도 네. 뭐 국립대학 총장이다 뭐 산하기관장이다 이건 뭐 문제가 있다는 거 다 아시지만 이런 어떤 그 하급 거의 뭐 장관 수준에서 결정해도 별로 관심 인사가 아닌 이것까지 지금 대통령이 네.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인사 하다못해 사진 하나 그다음에 장례식에 꽃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이 직접 결제합니다. 그래가지고 장례식 때 그거 제때 결제 안 하면은 대통령이 조화 보내야 되는 거 놓치는 게 부지기수라고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런 걸 다 하셔야 되는 대통령인데 왜 그럴까? 불안감 때문이거든요. 네. 못 믿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은 대통령한테 어떤 업무의 과중이자 뭐 모든 걸 다 결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관저에 가서 직접 결제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고 네. 다 그런데 잠시 병석에 알아놓은 순간 그 약 외유에서 병석까지는 한 달이에요. 네. 요게 그 4월 달 상황인데 이때 한 달 동안 벌어진 거에 대해 가지고 약간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은 전체가 다 잘못된 걸로 인식을 했을 것이고 네. 그러면 이거 다 바로잡고 누군가한테 책임을 묻겠다 이 생각으로 갔을 것이고 네. 그래서 폭발한 게 정무수석 경질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지금까지. 네. 그 사이에 청와대는 이걸 자체적으로 수습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비서실장 이병기 그 국정원장이 비서실장으로 갔는데 이분이 정치적인 정무적인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었죠. 근데 이 양반 능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안 뭐 되는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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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저기 뭐냐 그 문고리 권력에 네. 그 주도권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비서실장 있으나 마나입니다. 남미 순방할 때 그 귀에만 했던 부속 부속실장이죠. 예. 예. 그러면은 이런 식의 어떤 그 정치 체제 또는 어떤 권력의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정치의 어떤 그 대의 정치 또는 중간자 집단을 인정 못하는 겁니다. 이게 동양 사상으로 보면 한비자 사상이에요. 네. 한비자는 공자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네. 저건 중간계급 이데올로기라고 본 거예요. 네. 왜 중간계급이 필요하냐? 무슨 복잡한 예절로 사람 힘들게 만들고 무슨 복잡한 절차 만들고 검증도 안 되는 덕, 인 이런 감성에 호소하는 이런 식의 엉터리 정치가 어디냐? 이거는 소위 말하는 선비들 그 뭐 유학자들에 하는 어떤 중간계급 이데올로기고 네. 계몽적 군주와 백성밖에 없는 거다. 네. 이래가지고 그걸 계몽적 군주가 백성을 통치하는 건 법이라고 봤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자의 육아 사상은 필요가 없는 사상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의 정치를 해야 됩니다. 네. 국회라는 게 있는 겁니다. 상권 분립입니다. 어떤 입법 권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중간 집단을 인정해 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걸 인정할 수가 없다고. 어떤 그 국민과 대통령밖에 없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데 국민은 따라와야 되는 거고 국회라는 걸 굳이 의미를 따지자면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것을 밑에서 뒷받침하는 어떤 행정 기계 역할 이것을 수행하는 것이 집권당이고 네. 야당은 제압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계급을 인정할 수가 없는 다른 대의 정치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잘 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중간 세계, 중간 세계를 갈 수 있는 이 국회에서 이런 어떤 뭐 국민들의 뜻이나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 보좌를 못 해주고 있다. 그런 어떤 불만이 있으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지금 뭐 이미 콘크리트 지지율이 갔으면 30% 선까지 무너질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 배신한 표현을 갖다 엉뚱한데 지금 막 가리키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스트레스가 다 일로 네, 네. 하수구처럼 이쪽으로 밀려든 거예요. 네. 일종의 어떤 배설물이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왜 이게 위험해지고 앞으로 외교 안보에도 왜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냐 하면은 네. 사실은 대통령이 위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침착하고 차분하면서 네. 그러면서 어떤 그 사건 하나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국정을 장기적 안목으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내가 인기 없는 정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나 국가의 미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이게 옳은 길이다 할 때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선 본인이 두렵고 불안해하고 항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대통령은 그렇게 긴 안목으로 미래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고 네. 갈수록 그런 초조감, 네. 불안감, 이 불신 이런 게 마음속에서 갈수록 커질 공산이 높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건 뭐 사실상 이제 내년 총선 지나면 이제 레임덕으로 들어갈 텐데,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사실상 국회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이유는 레임덕 벌써부터 레임덕 얘기 나오는데 웃기지 마라 나 살아 있어. 그 내 말 안 들으면 안 들은 의원들 내년 뭐 금배지 달 생각 버려. 뭐 이런 것 쪽으로 이제 좀 이제 일종의 그 협박이죠. 협박을 하고 있는 이런 네. 어떤 그건 상황이 협박이에요.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런 어떤 대통령의 심리 상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통일외교 안보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자, 같은데요. 보십시오.
우선 네. 그 연평해전 이것도 군을 가장 홀대하고 푸대접한 거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네네. 사례만이 아닙니다. 그러는데 연평해전 영화 하나로 많은 불만 이렇게 달래주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저것도 정치예요. 네. 그런데 그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계속 저런 어떤 독성과 아집이 이제 관철이 되면은 유승민 대표가 물러나고 나서 네. 그 다음 인선에 있어가지고 더 심각한 갈등이 나옵니다. 네. 주요 당직 인선도 다 문제가 돼요 앞으로. 네, 네. 왜? 내년도 총선에 총선이죠. 공천권이 네, 관계돼 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비박 사실은 새누리당 절대 다수가 비박이에요. 친박이래봤자 30명 남짓이라고. 그 30명 충성심도 다 검증 안 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집권당이 돼 있는데 거기서 나중에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등등 네. 주요 당직 인선을 한다든지 이게 대표 그 선출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문제가 돼가지고 굉장히 분열적인 정치로 갑니다. 네. 이게 통합이 안 돼, 통합이.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한반도 정세, 이 안보 문제를 바라볼 때 일단 지금 뭐 당청 간의 관계가 뭐 거의 전면전, 총만 안 들었지 거의 이제 전쟁 분위기로 가고 있고 특히 새누리당 당내 분위기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졌다고 하는 거는 어떤 선택을 해도 그 이제 데미지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어떤 상황에 이제 임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외부의 적, 뭔가 안보 위기, 이런 걸 통해서 안보 문제, 이런 걸 통해서 그건 이런 어떤 아주 정치적인 치졸한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번에 이제 이런 파문을 일으킨 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왜 2010년도에 그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할 때도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만 그때 이명박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은 예정대로 환수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켜가지고 안보 위기가 조성되면서 미국한테 얘기해서 이게 연기했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미 2010년 초부터 2월 초부터 청와대 쪽에서 미국 정부한테 전작권 환수 연기를 타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이 쟤네들이 왜 그러지? 무슨 이유 때문이지? 근데 부족한 결과가 뭐였냐면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세종시 이전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특히 이제 그 박근혜와 정면 충돌 분위기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으니까 뭔가 안보 이슈를 띄움으로써 당의 결집, 보수층의 결집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작권 환수 연기 카드를 꺼내던 것이다. 이게 미국 대사관의 분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와 어떤 유사한 방식, 그런 부분들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플레이어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게 또 이제 뭐 어떤 남북 관계나 어떤 안보 문제, 공안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또 드는 것이죠. 아니 물론 그건 여러 가지 고려 카드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그거 전작권이 그렇게 국내 정치에 영향을 주었다고는 저는 보지 않는 것이 애시당초 이명박 대통령 전작권 연기가 선거 공약이었어요. 그러니까 2010년 와서가 아니라 아예 선거운동 할 때부터가 그 사람 생각이었고 어떤 시점에 꺼냈느냐 이 의미만 보시는 거지만 그 입장은 한결같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거꾸로 전작권은 예정대로 환수한다는 게 그랬었죠, 선거 공약이에요. 그러나 이걸 뒤집은 것이죠. 그런데 이 안보나 외교 쪽에서의 그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국정 행태를 보면 이거 갖고 이제 지지율 오르는 그 약발이 예전 같지 않고 이제 거의 떨어졌습니다. 박근혜 패러독스는 끝났다. 깨졌어요. 이제 더 이상 외국어 연설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연설이 처음엔 그럴듯해 보였지만 엉터리라는 거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외교 안보는 큰 짐이에요. 여기서 앞으로 점수 딸 요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선 그 중에서도 제가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거 반드시 등장할 변수기 때문에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한다면은 미국이 IS 즉 이슬람 국가의 그 이슬람 국가와의 전쟁에 있어서 한국군 파병을 요청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굉장히 그 주목할 만한 그러니까 말씀인데 뭐 어떻게 이게 뭐 오늘 또 뭐 취재 빨대에 대가시니까 근거 없이 말씀 안 하셨을 것 같고 저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때문에 방미를 연기했죠. 연기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게 언론에 안 나온 내용입니다만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국방부 장관이 수행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 순방 때 국방부 장관이 수행하는 일이 굉장히 희귀합니다. 그렇죠. 드문 일이죠.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국군 통수권자가 외국에 나가 계실 때는 국방부 장관이 제자리를 지키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취소된 방미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이 중요한 어떤 역할로 수행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게 중요한 말씀일 수 있는 게 이미 4월 초에 네. 애시턴 카터 국방장관이 방한해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충분했죠. 예,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달 지나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을 수행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은 한미 간의 국방상의 아주 중요한 중요한 다른 현안이 있을 수 있다. 현안이 있었던 네, 것이다. 그게 그런데 IS 파병. IS 파병이라 파병이다. 그게 왜 네. 그러냐면 올해 2월에 네. 오바마가 지상군 파병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네. 하도 공화당 쪽에서 난리치니까 예, 그걸 검토하고 있었어요. 네. 그 직후가 이제 4월인 것이고 네. 그랬을 때 사드 문제 때문에 곤혹스러울까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드 문제는 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하기로 한미 간에 조율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바로 이 문제였던 것이죠. IS의 지상군 파병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주로 이제 공수배 방식을 통해서 네. IS를 제압하려고 하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라크군을 굉장히 이제 계속 지원하면서 너희들이 한번 지상전 너희한테 해봐라. 근데 이게 거의 백전백패의 분위기니까 네. 네. 미국 내에서 그러면 아니 미국이 미국은 지상군을 단독으로 해낸다. 못 하고 네. 국제 동맹군을 구성해서 저 IS 들어가는 네. 거예요. 네. 지금 이게 검토 중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동맹국들하고 물밑에서 다 협조 중입니다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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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대부분 다 안 한다는 상황에서 분위기죠. 아니 예. 물론 한 가지. 네. 예. 그런데 한국이 제일 네. 만만하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 메르스가 어떻게 보면은 이 짐을 덜어준 거예요. 네. 그 방미가 취소돼가지고 국방부가 내면적으로 좋아하고 있어요. 네. 이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를 네.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게 그 핑계가 메르스였던 거라고. 네. 그렇게 보면은 정부에는 그 메르스 때문에 저 방미를 취하한 게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네. 이건 사드 문제는 그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였어요. 그렇죠. 우린 계속 IS 떠들었지만. 파병 문제는 예, 이건 뭐 우리가 과거에 이라크 파병 때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네.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 왜냐하면 IS 조직원이 전 세계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모르고 네. 한국이 파병 결정까지 뭐 절대 그런 일이 있어 안 되겠습니다만 파병 결정을 이어주는 순간 전 세계에 있는 한국 국민들이 이제 이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예, 사안이기 그런데 때문에 지금 비교를 IS가 훨씬 더 바그다드를 위험한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스라엘의 이라크의 제2의 도시까지 이제 함락이 됐어요. 거죠. 네. 그 다음에 일본 인질 처형당했고 미국 인질 처형당했습니다. 네. 그 넓이가 지금 영국 영토보다 큽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 확장돼 가는데 공화당은 바로 지상군을 투입하라는 입장인데 그렇죠. 네. 오바마가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랬을 때 일단은 그 국제 동맹군이라는 거는 좋은 네. 명분이 되는 것이죠. 네. 미국 단독으로 가서 희생을 치르다가 사람이 죽고 병사들이 죽는 네. 이거는 최고의 악몽이에요. 그렇죠. 이라크 네. 전쟁을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두 미국이 번 다시 조지 그런 부시가 전쟁을 망한 안 거예요.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러나 오바마의 핵심적인 핵심 공약상이었는데 네. 지금 분위기가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으니까 이 만만한 동맹국들 몇 개 꼬셔가지고 이른바 국제연합군을 구성해서 그다음에 들어가는. 지상군이 제일 많은데 네. 한국이잖아. 네. 동맹국 중에요. 네. 이렇게 지상군 많이 가진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자 이게 이 국회에 계신 분들이나 언론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요거 한번 취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아주 진행되고 의미 있는지 있습니다. 예, 예, 네. 이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한번 또 김정대 편집께서 또 추가적으로 네. 뭐 이렇게 확인되는 내용이 있으면 또 하여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네. 미국이 짐만 얹고 있어요. 일본하고 화해하라 그러지. 네. 중국 견제하는데 한국이 앞장서라 그러지. 남중국해, 남중국해 한국도 이제 개입해서 나오죠. 중국 규탄하라 그러지. 네. 그 다음에 IS가 있지. 그러니까 이건 뭐 미국이 어. 대한민국 안보에 갈수록 짐이 돼가고 있는, 예? 짐이 돼가고 부채가 있습니다. 되고 있는 자산이 예. 아니라 갈수록 우리가 이 부채가 돼가고 중에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주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하나도. 없는. 예. 이런 식으로 외교 안보에 있어서 재난적 사태, 네. 재난 사태가 오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국내 정치는 갈수록 마비가 되고 있고 네. 외교 안보적으로는 정말 중차대한 문제가 몰려오고 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크기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아니 그 미국 얘기는 문제를 이거야. 풀 수 어? 있는 그- 주체적 영역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한국이 인정받고 정말 싶고 네. 일본 같이 전략적인 가치를 부여받으려면은 네. 이런 거 해결해라. 이거. 네. 어, 그러니까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좀 제기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어찌됐든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뭐 비판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일말의 기대. 네. 예, 왜 사람이니까. 네. 그래도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니까. 네. 또 국익을 항상 입에 달고 계시니까. 네. 비정상의 정상화를 항상 말씀하시니까 또 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일말의 기대마저 이걸 저버려야 되는 건가요? 어쨌든 네. 대통령이 저렇게 불안해하는데 우리들 왜 안 불안하겠습니까? 네. 예, 국가가 불안하고 네. 이제 정말 우리 나라의 미래를 우리가 진정성 있게 고심할 때가 됐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진짜 뭐 뜻하지 않게 정치 팟캐스트처럼 진행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안보의 존재 이유가 정치고 정치의 존재 이유가 안보이고 예, 정치를 종합적으로 잘 풀어내는 게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방송을 했다라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진짜 안보 오늘 방송 이것을 마치고 우리 두 사람 막걸리 먹으러 빈대떡에, 갑시다. 예, 예, 오늘 같이 할 먹으러 말 가겠습니다. 많아. 예. 네네네.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민정당 창당 기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귀로만 듣던 국민 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 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선한 원두, 향긋한 커피가 있는 여기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 국민 모두 함께하는 공간, 국민TV 그리고 국민카페. 달콤한 커피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드립니다. 향기로운 커피가 있는 곳,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고 사람 향기도 느낄 수 있는 넓은 문화공간, 생생한 라이브 공연, 그리고 도심 속 작은 미술관까지 낭만이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카페, 국민카페 온에어. 우리는 국민TV 조합원.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조합원. 다 함께 만나볼까요?
우리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